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지리산 깊은 골짜기 흙먼지 날리는 외딴 마을에 설화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지요. 눈처럼 희고 맑으라고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아이를 흉터 혹은 불길한 아이라 불렀습니다. 설화의 왼쪽 뺨에는 태어날 때부터 커다란 붉은 반점이 마치 불길이 할고 지나간 자국처럼 선명하게 자리하고 있었거든요. 이른 가을 새벽 공기가 스산하게 살갗을 파고드는 아침이었습니다. 멀리서 방망이로 옷감을 두드리는 다듬이질 소리가 뚝뚝뚝 골짜기를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잠시 멈추는 틈이면 설화가 숨어있는 부엌에서 새어나오는 배 짜는 소리가 찰칵찰칵 가늘게 들려왔지요. 안방에서는 갓 지은 쌀밥의 구수한 냄새와 뜨끈한 소고기, 장국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설화의 새어머니인 박부인과 그 아들 치원이 아침 수라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냄새는 설화가 머무는 공간까지는 닿지 않았습니다. 설화의 세상은 그 냄새가 닿지 않는 부엌 아궁이 앞 퀴퀴한 연기와 재가 날리는 구석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몫은 언제나 식어버린 보리밥 한 덩이와 어제 저녁 국을 데우고 남은 멀건 국물 한 사발뿐이었습니다. 밥을 입안에 밀어 넣으면서도 설화의 눈은 늘 바닥을 향했습니다. 긴 머리카락으로 붉은 뺨을 가리는 것은 숨을 쉬는 것만큼이나 익숙한 버릇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마주치는 법을 그 아이는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어쩌다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갔다가 동네 아이들과 마주치기라도 하면 아이들은 우와 붉은 뺨 도깨비다 소리를 지르며 돌멩이를 던지거나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설화는 더욱더 깊이 고개를 숙인 채 물동이를 이고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자신의 유일한 피난처인 배틀 앞에 앉았습니다. 오직 이 낡은 배틀만이 자신을 밀어내지도 비웃지도 않는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설화는 밤이 깊어 손가락 마디가 욱신거리고 어깨가 빠질 듯 아파올 때까지 쉼없이 배를 짰습니다. 그 작은 고사리 손으로 짜내는 삼배는 오리 곱고 튼튼하여 읍내에서도 제일 가는 품질로 쳐주었지요. 그것이 박 부인이 그나마 설화를 구박하면서도 집안에 붙잡아두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설화의 존재는 오직 쓸모 있는 손으로만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을볕이 유난히 따사롭던 오후였습니다. 고을 원님의 생신 잔치에 박 부인이 초대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 부인은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이게 다 우리 치원이 장래가 훤히 트일 징조가 아니겠느냐. 그녀는 당장 읍내로 사람을 보내 최고급 비단과 이름난 재단사를 불렀습니다. 치원에 새 도포를 짓고 머리에 쓸 망건이며 발에 신을 덧신까지 집안이 며칠 동안이나 떠들썩했습니다. 그 시끄럽고 분주한 소란 속에서 설화는 태어나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것을 품었습니다. 나도 무언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지도 몰라. 그 아이의 다친 마음에 작은 불씨 하나가 싹 텄습니다. 그날 밤부터 설화는 모두가 잠든 뒤 부엌 구석에 희미한 등잔불을 켜고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낮에 짠 배를 팔아 장터 구석에서 몰래 바꾸어 두었던 자신이 가진 것 중 가장 고운 붉은색 비단실을 꺼냈습니다. 사흘 밤낮 설화는 잠을 잊었습니다. 붉은 뺨을 등잔불에 데일듯 가까이 대고 한 땀 한 땀 온 마음을 다해 복주머니 하나를 수놓았습니다. 행여나 실한올이라도 어긋날까 숨을 죽여가며 자신의 모든 정성을 그 작은 비단 조각에 쏟아부었습니다. 드디어 탐스러운 모란꽃이
비단 위에 피어났습니다.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그 꽃은 금방이라도 진한 향기를 내뿜을 듯 꽃잎 하나하나가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듯 했습니다. 설화는 자신의 뺨에 있는 반점보다도 더 붉고 고운 그 꽃을 보며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잔칫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설화는 떨리는 손으로 그 복주머니를 곱게 받쳐들고 평생 한 번도 제 발로 넘어보지 못했던 안방 문턱을 넘었습니다. 박 부인은 막 화장을 끝내고 머리를 매만지던 참이었습니다. 어머니, 부디 받아주십시오. 설화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며 주머니를 내밀었습니다. 박 부인은 얼핏 설화의 손에 들린 주머니를 보고 그 정교한 솜씨에 잠시 눈을 빛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그녀가 주머니를 받아들었을 때 설화가 미처 숨기지 못한 왼쪽 뺨의 붉은 반점이 아침 햇살에 유난히 붉게 드러났습니다. 박 부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하며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이 흉측한 것, 그녀는 손에 든 주머니가 마치 더러운 벌레라도 되는 듯 소리쳤습니다. 내년에 더러운 손이 감히 고귀한 모란을 수놓았단 말이냐. 이 불길한 것이 감히 나의 잔칫날을 망치려 들어. 박 부인은 짐승 같은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주머니를 거칠게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마당으로 뛰쳐나가 아침밥을 짓느라 활활 타오르는 아궁이 속으로 그것을 망설임 없이 던져버렸습니다. 어머니, 저 흉물 때문에 오늘 잔칫길에 재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서 가시지요. 치원이 갓을 고쳤으며 낄낄거렸습니다. 박 부인은 설화를 향해 침을 한번 되뱉고는 아들 치원의 부축을 받으며 대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설화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붉은 불길이 사흘밤의 정성을, 자신의 유일했던 희망을 개걸스럽게 삼키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타닥타닥. 고운 비단실이 타들어가는 소리가 아이의 다친 마음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설화의 배짜는 소리는 더욱더 거칠고 빨라졌지만 아이의 입은 영원히 닫혀버린 듯 했습니다. 아이고, 그 가엾은 아이.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모질고 추웠답니다. 사흘 밤낮으로 그친 줄 알았던 눈이 다시 쏟아지기 시작하자 박 부인의 탐욕스러운 마음도 다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치원이 한양을 오가며 노름으로 탕진한 빚이 산더미처럼 불어났기 때문이지요. 마침 잘 되었다. 저 흉물을 치워버릴 좋은 기회다. 박 부인은 아들 치원과 흉계를 꾸몄습니다. 이웃 마을에 돈은 많지만 성정이 포악하기로 소문난 늙은 호라비 상인이 있었는데 그에게 설화를 첩으로 팔아넘기고 그 돈으로 빚을 갚을 심산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설화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평생을 그림자처럼 숨죽여 살아온 아이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설화는 처음으로 박 부인의 방에 기어들어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그곳으로는 죽어도 가기 싫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없었던 반항이었습니다. 박 부인은 설화의 그 아니오라는 말에 이성을 잃었습니다. 때마침 창밖에서는 하늘이 뚫린 듯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윙윙 울부짖었습니다. 박 부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저것이, 저 불길한 것이 감히 어미의 명을 거역하니 하늘이 노하신 게다. 저것이 우리 집안의 재앙이다. 저것 때문에 우리 치원이 앞길이 막히는 것이야. 박 부인은 광기 어린 비명을 지르며 설화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치원과 합세하여 얇은 무명 저고리만 걸친 설화를 마당으로 끌어냈습니다.
설아가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들은 아이를 매정하게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대문 밖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꽝 육중한 나무 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설아의 세상도 닫혀버렸습니다. 설아는 얼어붙은 손으로 문을 두드렸지만 매서운 바람 소리가 그 작은 애원을 삼켜버렸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추위가 온몸을 마비시켰습니다. 붉은 반점이 있는 뺨은 이미 감각을 잃어 돌덩이처럼 굳었습니다. 이대로 이렇게 죽는구나. 의식이 흐려지던 그때 설화는 어릴 적 마을 아이들이 손가락질하며 도망쳤던 곳을 떠올렸습니다. 마을 어귀 숲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버려진 낡은 초가집. 미친 선비가 산다고 귀신이 나온다고 아무도 접근하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지금 설화에게는 귀신보다 차가운 눈이 더 무서웠습니다. 설화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그곳을 향해 비틀거리며 기어갔습니다. 낙다 못해 쓰러질 듯한 삿간문 앞에 다다랐을 때 아이는 그대로 문 위로 쓰러졌습니다. 쿵! 그 소리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어 의식이 영원한 어둠 속으로 꺼져가려던 찰나 끼익. 녹슨지도 오래된 문이 열리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흐릿한 시야 사이로 한 사내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사내는 헝클어진 머리와 덥수룩한 수염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그 사이로 언뜻 보이는 눈빛은 겨울밤의 얼음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입고 있는 옷은 다 해진 비단 도포였습니다. 한눈에도 몰락한 양반의 행색이었지요. 그가 바로 마을 사람들이 말하던 미친 선비 이현이었습니다. 이현은 문 앞에 쓰러진 설아를 가축이라도 보듯 무심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곧 숨이 끊어질 듯한 아이의 꼴을 한 번 미친 듯이 휘몰아치는 눈보라를 한 번 번갈아 보더니 귀찮다는 듯 혀를 찢 찼습니다. 그는 설아의 얇은 팔목을 거칠게 잡아채 방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방 안은 바깥보다 나을 것이 없었습니다. 불씨 하나 없는 냉골이었고 사방에는 사람의 자리가 아닌 책책들만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묵은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현은 방구석에 설화를 던져두고는 다시 자신이 누워있던 집더미 속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콜록콜록. 금방이라도 피를 토할 듯 마르고 깊은 기침 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그 역시 중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고 냄새나는 헌 이불, 낡은 이불 한 채를 설화에게 발로 툭 차 던졌습니다. 그것이 그가 베푼 유일한 온정이었습니다. 설화는 그 이불을 끌어다 덮고 얼어붙은 몸을 웅크렸습니다. 꼬박 하루가 지나 눈보라가 조금 잦아들자 설화는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아이는 밤새도록 들었던 사내의 고통스러운 기침 소리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설화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헤치고 어릴 적 어머니에게서 배운 대로 약초 뿌리 몇 개와 마른 잎사귀를 구해왔습니다. 낡은 솥에 눈을 녹여 불을 피우고 챙겨 나온 곡식 한 줌을 넣어 묽은 약죽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자 얼음장 같던 방 안에 처음으로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설화는 펄펄 끓는 죽을 이가 빠진 사발에 담아 이현에게 내밀었습니다. 이현은 몇 년 만에 보는 타인의 음식에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설화와 그릇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독이라도 탔느냐. 그가 내뱉은 첫 마디였습니다. 하지만 설화는 아무 말 없이 그릇을 든 채 꿋꿋이 서 있었습니다. 사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거칠게 그릇을 빼앗아 들고는 단숨에 죽을 마셔버렸습니다. 그것은 그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맛보는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그날부터
흉터가 있는 아이와 세상에 버림받은 선비. 아무도 서로의 과거를 묻지 않는 두 사람의 기묘하고 조용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모질었던 겨울이 물러가고 마침내 지리산 골짜기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얼어붙었던 냇물이 맑은 소리를 내며 흐르고 마른 가지 끝에 연두빛 새순이 돋아났지요. 하지만 그 봄은 축복만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얼음이 녹으며 깊은 땅 속에 묻혀 있던 무서운 병마도 함께 깨어난 것입니다. 온몸에 물이 빠져나가는 끔찍한 괴질 호열자였습니다. 마을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봄을 타는 배앓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불덩이 같은 열과 함께 밤낮으로 이어지는 설사는 튼튼한 장정조차 사흘을 버티지 못하게 했습니다. 마을의 늙은 의원은 침통을 들고 동분서주했지만 이미 몇 집은 대문조차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마을은 금세 곡소리와 시신 썩는 냄새 그리고 역한 약초 냄새로 뒤덮였습니다. 초가집에 숨어 지내던 설화는 창틈으로 들려오는 고통스러운 비명소리와 아이 잃은 어미의 절규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몇 달 전 눈보라 속에서 대문을 두드리며 울부짖던 자신의 모습과 겹쳐졌습니다. 설화는 문득 어릴 적 약초를 캐러 다니시던 친어머니가 읊조리던 약재의 이름들을 떠올렸습니다. 설화야 이 쓴 뿌리는 열을 내리고 저 향기로운 잎은 속을 다스린단다. 설화는 며칠을 뜬 눈으로 고민하다 드디어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녀는 방 한 구석에서 여전히 책만 파고들던 이현을 흔들었습니다. 지난 겨울 동안 설화의 극진한 간호로 기침이 멎고 혈색이 돌아온 이현이었습니다. 선비님, 저를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산에 가야 합니다. 늦으면 모두 죽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현은 설화의 눈에 깃든 결연함을 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말없이 낡은 지게를 짊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아직 채 녹지 않은 진창길을 헤치고 험한 산길을 올랐습니다. 설화는 짐승처럼 엎드려 젖은 흙냄새를 맡으며 뾰족한 돌틈과 썩은 나무 밑동을 파헤쳤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부러지고 얼어붙은 흙에 쓸려 피가 났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귀한 약초의 뿌리들을 캐내었습니다. 이현은 그런 설화를 묵묵히 지키며 그녀가 미끄러지지 않게 손을 잡아주고 그녀가 캔 약초를 지게에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해가 저물고 달이 뜰 때까지 두 사람은 온 산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이현은 처음으로 자신의 지식이 아닌 이 작은 여인의 본능적인 생명력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오두막으로 돌아온 설화는 집에서 가장 큰 가마솥을 마당에 걸었습니다. 맑은 샘물을 붓고 캐온 약초를 씻지도 않은 채 흙재로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얼마 되지 않는 곡식까지 한 줌 털어 넣었습니다. 며칠을 굶주렸던 이현에게 죽을 끓여주던 그 솜씨였습니다. 곧 쌉싸름하면서도 구수한 약초 다리는 냄새가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죽어가던 사람들이 냄새에 이끌려 마지막 힘을 쥐어짜듯 하나둘 오두막으로 기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솥단지 앞에 멈춰 섰습니다. 땀과 재흙으로 범벅이 된 설화의 왼쪽 뺨, 그 붉은 반점을 본 것입니다. 저 아이는 불길한 아이야. 저것은 약이 아니라 저주일지도 몰라.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무도 감히 그 약초 물에 손을 대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한 어미가 숨이 넘어가기 직전인 아들을 안고 설화 앞에 무너졌습니다. 아이의 숨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미약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시오. 어미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듯 설화가 떠준 약, 국물 약성국을 받아 아이의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한 시즌 약 이 시간쯤 지났을까 죽은 듯 누워있던 아이의 몸에서 땀이 비 오듯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가느다란 신음을 뱉으며 눈을 떴습니다. 펄펄 끓던 열이 내리고 가쁜 숨결이 고르게 변했습니다. 아이가 살아났다. 그제야 사람들은 너도 나도 사발을 들고 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설화는 며칠 밤낮으로 불을 지피며 국을 끓여냈고 그렇게 마을을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냈습니다. 설화가 마을을 구했다는 소문은 읍내까지 퍼져나갔고 마침내 박 부인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박 부인은 분노와 시기심으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자신이 내쫓은 불길한 것이 감히 사람들의 칭송을 받다니, 게다가 설화가 돌아와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전연이 영웅이 되기 전에 싹을 잘라야 한다. 박 부인은 아들 치원과 마을의 불량배 몇 명을 대동하고 기세등등하게 설화의 오두막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이 천하의 요망한 것 내년이 감히 사람들을 속이고 재물을 탐해 저것은 약이 아니라 사람의 간을 빼먹는 여우요호의 술수다. 박 부인은 모여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설화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은혜를 입었던 마을 사람들은 박 부인의 기세와 여우라는 말에 다시금 겁을 먹고 웅성거렸습니다. 설마, 정말, 어쩐지 솜씨가 너무 용하다 했지. 사람들의 눈빛이 다시 의심으로 변해가는 것을 본 치원이 의기양양하게 몽둥이를 들고 가마솥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이 더러운 솥을 당장 깨부수어야 한다. 여기에 독이 들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치원의 몽둥이가 솥을 내리치기 직전 멈추세요. 평생 고개만 숙이고 살던 설화가 처음으로 고개를 꼿꼿이 들고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작은 몸으로 가마솥 앞을 막아섰습니다. 뺨의 붉은 반점이 두려움이 아닌 분노로 타오르는 불꽃처럼 이글거렸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부수지 마십시오. 치원이 어이없다는 듯 다시 몽둥이를 치켜들었을 때 오두막 안에서 그림자처럼 조용히 있던 이현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설화의 곁에 섰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와 낡은 옷차림이었지만 그에게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기품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기품은 박 부인이 그토록 흉내내고 싶어 하던 양반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태생적인 고귀함이었습니다. 이현은 박 부인을 차갑게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한낱 시골 안악이 아니라 죄인을 신문하는 듯한 서슬 퍼런 것이었습니다. 그대는 지금 수십 명의 목숨을 구한 은인을 모욕하고 있어 약과 독도 구분하지 못하면서 무엇을 근거로 요사스러운 술수라 매도하는 것이요. 당신의 눈에만 이소티오물로 보이는 것이 아니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든 소음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이 약 국물로 살아난 마을 사람들 모두가 요물에 홀렸다는 뜻이요. 정녕 그리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관아에 가서 고하시오. 내가 그대의 증인이 되어 주겠소. 이현은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박 부인과 치원은 그 기세에 눌려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설화의 용기와 이현의 위엄 앞에서 사람들의 의심은 눈 녹듯 사라졌고 박 부인을 향한 경멸의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살아난 아이의 어미가 박 부인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악귀요 은혜도 모르는 박 부인은 분에 못 이겨 소리를 지르다 결국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설화의 약선국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소문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멀리 한양에까지 닿았습니다. 병든 몸을 고치기 위해서 혹은 그 신비한 국맛을 보기 위해서 비단옷을 입은 양반들까지 낡은 지게꾼을 앞세워 험한 산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설화가 끓여주는 국 한 그릇에 아낌없이 엽전을 던져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설화의 뺨에 있는 붉은 반점을 흉측하게 보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병을 낫게 하는 약손의 징표 혹은 붉은 복부점이라 부르며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설화는 처음으로 머리카락으로 뺨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의 눈을 당당하게 마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바닥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이 연은 낡은 오두막을 수리하고 확장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비바람을 막을 튼튼한 기둥을 세우고 볕이 잘 드는 새 창을 냈습니다. 오두막은 곧 몸과 마음이 지친 나그네들이 쉬어가는 따뜻한 주마크이 되었습니다. 찾아오는 이들이 늘어나자 설화는 그 돈으로 더 많은 약재와 쌀을 사들여 돈 없는 이들에게는 공짜로 국밥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현은 손수 주막의 벽에 붓을 들어 시시를 적었습니다. 눈보라 속에 붉은 꽃 피어나니 얼어붙은 강물도 봄을 아는구나. 그는 설화가 약초를 다듬는 모습, 불을 지피는 모습, 그리고 땀을 닦으며 아이들에게 웃어주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세상에 대한 원망과 복수심으로 차갑게 얼어붙었던 자신의 심장이 설화가 끓여내는 저 뜨거운 국물처럼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자신을 옥죄던 굴레에서 벗어나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흉터가 실은 꺼져가던 자신의 심장에 불을 붙인 불씨였음을 말입니다. 아, 사람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지요. 설화의 주막이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찰수록 박 부인의 집에는 찬바람만 가득 찼습니다. 아들 치원이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한양을 오가며 노름에 빠져 살았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그는 아무도 넘보지 못할 것에 손을 대고 말았지요. 바로 가문의 명예이자 마지막 재산이었던 조상 대대로 물려온 선산이었습니다. 치원이는 제정신이 아니었지요. 늙은 어미의 도장을 몰래 훔쳐 빚쟁이들에게 헐값에 땅 문서를 넘겨버렸습니다. 그 돈이 자기 목숨을 살릴 줄 알았겠지만 실은 자기 목을 조르는 밧줄인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요. 며칠 뒤 험상궂은 빚쟁이들이 박 부인의 집 대문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치원이가 위조한 땅 문서를 흔들며 당장 집을 내놓으라 소리쳤습니다. 평생을 체면과 가문의 명예를 위해 살아온 박 부인이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그것도 조상의 묘가 있는 선산을 팔아넘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아이고 비명 한번 지르지 못하고 박 부인은 그 자리에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충격으로 말문이 막히고 몸의 절반이 마비 풍되고 말았습니다. 재산은 뿔뿔이 흩어지고 집은 빚쟁이들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치원이는 하루아침에 늙고 병든 어미를 업고 길거리로 나앉게 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기어들어 간 곳은 몇 해 전 설화가 쫓겨났던 그 마을 어귀에 다 쓰러져가는 폐가였습니다. 한때 설화를 흉물이라 손가락질했던 치원이는 이제 흉측하게 변한 몰골로 마을 사람들에게 동량을 구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밥 대신 경멸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무서운 이치 인과응보 인고영보였지요. 한편 설화의 주막에는 다시금 풍요로운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곳은 주막이라기보다 약초 향기가 그윽한 KFUGRC 아름다운 한옥 파노크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마 밑에는 잘 말린 약초가 가득했고 마당 한편에는 설화가 직접 가꾼 약초밭이, 그 너머에는 황금빛으로 물든 너른 들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설화는 더 이상 뺨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땀으로 젖은 머리를 질끈 묶고 찾아오는 이들에게 환한 미소로 뜨끈한 국밥을 내어주었습니다. 붉은 반점은 이제 부끄러운 흉터가 아니라 수많은 생명을 살린 약손의 징표이자 복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현 역시 낡은 비단 도포를 벗고 튼튼한 무명옷을 입은 채 땀 흘려 일했습니다. 그는 설화 곁에서 묵묵히 장작을 패거나 밭을 갈았습니다. 더 이상 세상을 원망하는 차가운 눈빛은 없었습니다. 책을 읽던 손으로 이제는 흙을 만지며 설화와 함께 새로운 희망을 일구고 있었지요. 가끔 찾아오는 나그네들에게 그를 가르치기도 하면서 그는 그곳에서 비로소 진정한 자신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볕이 참 좋던 날이었습니다. 주막으로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비단옷을 입은 관료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현을 보자마자 땅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궁에서 전하를 찾으라 명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오해가 풀렸으니 환궁하시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설화의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현, 그가 단순한 선비가 아니라 궁에서 쫓겨난 왕족이나 폐위된 군주디원이었음을 모두가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관료는 어서 가자고 재촉했습니다. 이현은 말없이 관료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설화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는 관료와 마을 사람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설화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흙과 약초 물이 든 거친 손으로 설화의 붉은 뺨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대의 뺨을 흉이라 불렀지만 나에게 그것은 내 얼어붙은 영혼을 구원한 단 하나의 붉은 태양이었소. 이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어명보다 단호했습니다. 나의 궁궐은 여기가 아니오. 나의 자리는 바로 그대 곁이오. 그가 설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의 태양이자 나의 집이 되어 주시겠소. 설화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아, 물론이지요. 두 사람은 그곳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들의 집은 언제나 뜨거운 밥비 지아씨와 따뜻한 국비 지아씨, 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열려 있었지요. 그리고 얼마 후 그들의 집 마당에는 부모를 잃고 떠돌던 작은 아이 하나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황금빛 들판 위로 울려 퍼지는 것을 보며 이현과 설화는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왕과 왕비는 아니었지만 그 누구보다 부유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희망이라는 이름의 가장 풍요로운 수확을 거두었답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춥지요. 이제 그만 주무세요.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지리산 깊은 골짜기 흙먼지 날리는 외딴 마을에 설화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지요. 눈처럼 희고 맑으라고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아이를 흉터 혹은 불길한 아이라 불렀습니다. 설화의 왼쪽 뺨에는 태어날 때부터 커다란 붉은 반점이 마치 불길이 할고 지나간 자국처럼 선명하게 자리하고 있었거든요. 이른 가을 새벽 공기가 스산하게 살갗을 파고드는 아침이었습니다. 멀리서 방망이로 옷감을 두드리는 다듬이질 소리가 뚝뚝뚝 골짜기를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잠시 멈추는 틈이면
설화가 숨어있는 부엌에서 새어나오는 배 짜는 소리가 찰칵찰칵 가늘게 들려왔지요. 안방에서는 갓 지은 쌀밥의 구수한 냄새와 뜨끈한 소고기, 장국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설화의 새어머니인 박부인과 그 아들 치원이 아침 수라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냄새는 설화가 머무는 공간까지는 닿지 않았습니다. 설화의 세상은 그 냄새가 닿지 않는 부엌 아궁이 앞 퀴퀴한 연기와 재가 날리는 구석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몫은 언제나 식어버린 보리밥 한 덩이와 어제 저녁 국을 데우고 남은 멀건 국물 한 사발뿐이었습니다. 밥을 입안에 밀어 넣으면서도 설화의 눈은 늘 바닥을 향했습니다. 긴 머리카락으로 붉은 뺨을 가리는 것은 숨을 쉬는 것만큼이나 익숙한 버릇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마주치는 법을 그 아이는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어쩌다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갔다가 동네 아이들과 마주치기라도 하면 아이들은 우와 붉은 뺨 도깨비다 소리를 지르며 돌멩이를 던지거나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설화는 더욱더 깊이 고개를 숙인 채 물동이를 이고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자신의 유일한 피난처인 배틀 앞에 앉았습니다. 오직 이 낡은 배틀만이 자신을 밀어내지도 비웃지도 않는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설화는 밤이 깊어 손가락 마디가 욱신거리고 어깨가 빠질 듯 아파올 때까지 쉼없이 배를 짰습니다. 그 작은 고사리 손으로 짜내는 삼배는 오리 곱고 튼튼하여 읍내에서도 제일 가는 품질로 쳐주었지요. 그것이 박 부인이 그나마 설화를 구박하면서도 집안에 붙잡아두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설화의 존재는 오직 쓸모있는 손으로만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을볕이 유난히 따사롭던 오후였습니다. 고을 원님의 생신잔치에 박 부인이 초대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 부인은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이게 다 우리 치원이 장래가 훤히 트일 징조가 아니겠느냐. 그녀는 당장 읍내로 사람을 보내 최고급 비단과 이름난 재단사를 불렀습니다. 치원에 새 도포를 짓고 머리에 쓸 망건이며 발에 신을 덧신까지 집안이 며칠 동안이나 떠들썩했습니다. 그 시끄럽고 분주한 소란 속에서 설화는 태어나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것을 품었습니다. 나도 무언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지도 몰라. 그 아이의 다친 마음에 작은 불씨 하나가 싹 텄습니다. 그날 밤부터 설화는 모두가 잠든 뒤 부엌 구석에 희미한 등잔불을 켜고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낮에 짠 배를 팔아 장터 구석에서 몰래 바꾸어 두었던 자신이 가진 것 중 가장 고운 붉은색 비단실을 꺼냈습니다. 사흘 밤낮 설화는 잠을 잊었습니다. 붉은 뺨을 등잔불에 데일 듯 가까이 대고 한 땀 한 땀 온 마음을 다해 복주머니 하나를 수놓았습니다. 행여나 실한올이라도 어긋날까 숨을 죽여가며 자신의 모든 정성을 그 작은 비단 조각에 쏟아부었습니다. 드디어 탐스러운 모란 꽃이 비단 위에 피어났습니다.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그 꽃은 금방이라도 진한 향기를 내뿜을 듯 꽃잎 하나하나가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듯 했습니다. 설화는 자신의 뺨에 있는 반점보다도 더 붉고 고운 그 꽃을 보며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잔칫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설화는 떨리는 손으로 그 복주머니를 곱게 받쳐들고 평생 한 번도 제 발로 넘어보지 못했던 안방 문턱을 넘었습니다. 박 부인은 막 화장을 끝내고 머리를 매만지던 참이었습니다. 어머니, 부디 받아주십시오. 설화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며 주머니를 내밀었습니다. 박 부인은 얼핏 설화의 손에 들린 주머니를 보고 그 정교한 솜씨에
잠시 눈을 빛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그녀가 주머니를 받아 들었을 때 설아가 미처 숨기지 못한 왼쪽 뺨의 붉은 반점이 아침 햇살에 유난히 붉게 드러났습니다. 박 부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하며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이 흉측한 것, 그녀는 손에 든 주머니가 마치 더러운 벌레라도 되는 듯 소리쳤습니다. 내년에 더러운 손이 감히 고귀한 모란을 수놓았단 말이냐. 이 불길한 것이 감히 나의 잔칫날을 망치려 들어. 박 부인은 짐승 같은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주머니를 거칠게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마당으로 뛰쳐나가 아침밥을 짓느라 활활 타오르는 아궁이 속으로 그것을 망설임 없이 던져버렸습니다. 어머니, 저 흉물 때문에 오늘 잔칫길에 재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서 가시지요. 치원이 갓을 고쳤으며 낄낄거렸습니다. 박 부인은 설화를 향해 침을 한번 되뱉고는 아들 치원의 부축을 받으며 대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설화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붉은 불길이 사흘밤의 정성을, 자신의 유일했던 희망을 개걸스럽게 삼키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타닥타닥. 고운 비단실이 타들어가는 소리가 아이의 다친 마음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설화의 배짜는 소리는 더욱더 거칠고 빨라졌지만 아이의 입은 영원히 닫혀버린 듯 했습니다. 아이고, 그 가엾은 아이.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모질고 추웠답니다. 사흘 밤낮으로 그친 줄 알았던 눈이 다시 쏟아지기 시작하자 박 부인의 탐욕스러운 마음도 다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치원이 한양을 오가며 노름으로 탕진한 빚이 산더미처럼 불어났기 때문이지요. 마침 잘 되었다. 저 흉물을 치워버릴 좋은 기회다. 박 부인은 아들 치원과 흉계를 꾸몄습니다. 이웃 마을에 돈은 많지만 성정이 포악하기로 소문난 늙은 호라비 상인이 있었는데 그에게 설화를 첩으로 팔아넘기고 그 돈으로 빚을 갚을 심산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설화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평생을 그림자처럼 숨죽여 살아온 아이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설화는 처음으로 박 부인의 방에 기어 들어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그곳으로는 죽어도 가기 싫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없었던 반항이었습니다. 박 부인은 설화의 그 아니오라는 말에 이성을 잃었습니다. 때마침 창밖에서는 하늘이 뚫린 듯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윙윙 울부짖었습니다. 박 부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저것이, 저 불길한 것이 감히 어미의 명을 거역하니 하늘이 노하신 게다. 저것이 우리 집안의 재앙이다. 저것 때문에 우리 치원이 앞길이 막히는 것이야. 박 부인은 광기 어린 비명을 지르며 설화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치원과 합세하여 얇은 무명 저고리만 걸친 설화를 마당으로 끌어냈습니다. 설화가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들은 아이를 매정하게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대문 밖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꽝 육중한 나무 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설화의 세상도 닫혀버렸습니다. 설화는 얼어붙은 손으로 문을 두드렸지만 매서운 바람 소리가 그 작은 애원을 삼켜버렸습니다. 차를 내는 듯한 추위가 온몸을 마비시켰습니다. 붉은 반점이 있는 뺨은 이미 감각을 잃어 돌덩이처럼 굳었습니다. 이대로 이렇게 죽는구나. 의식이 흐려지던 그때 설화는 어릴 적 마을 아이들이 손가락질하며 도망쳤던 곳을 떠올렸습니다. 마을 어귀 숲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버려진 낡은 초가집. 미친 선비가 산다고, 귀신이 나온다고 아무도 접근하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지금 설화에게는 귀신보다 차가운 눈이 더 무서웠습니다. 설화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그곳을 향해 비틀거리며 기어갔습니다. 낙다 못해 쓰러질 듯한 삿간문 앞에 다다랐을 때 아이는 그대로 문 위로 쓰러졌습니다. 쿵! 그 소리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어 의식이 영원한 어둠 속으로 꺼져가려던 찰나끼 녹슨지도 오래된 문이 열리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흐릿한 시야 사이로 한 사내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사내는 헝클어진 머리와 덥수룩한 수염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그 사이로 언뜻 보이는 눈빛은 겨울밤의 얼음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입고 있는 옷은 다 해진 비단 도포였습니다. 한눈에도 몰락한 양반의 행색이었지요. 그가 바로 마을 사람들이 말하던 미친 선비 이현이었습니다. 이현은 문 앞에 쓰러진 설화를 가축이라도 보듯 무심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곧 숨이 끊어질 듯한 아이의 꼴을 한 번 미친 듯이 휘몰아치는 눈보라를 한 번 번갈아 보더니 귀찮다는 듯 혀를 찢 찼습니다. 그는 설화의 얇은 팔목을 거칠게 잡아채 방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방 안은 바깥보다 나을 것이 없었습니다. 불씨 하나 없는 냉골이었고 사방에는 사람의 자리가 아닌 책들만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묵은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현은 방구석에 설화를 던져두고는 다시 자신이 누워있던 집더미 속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콜록콜록. 금방이라도 피를 토할 듯 마르고 깊은 기침 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그 역시 중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고 냄새나는 헌 이불, 낡은 이불 한 채를 설화에게 발로 툭 차 던졌습니다. 그것이 그가 베푼 유일한 온정이었습니다. 설화는 그 이불을 끌어다 덮고 얼어붙은 몸을 웅크렸습니다. 꼬박 하루가 지나 눈보라가 조금 잦아들자 설화는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아이는 밤새도록 들었던 사내의 고통스러운 기침 소리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설화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헤치고 어릴 적 어머니에게서 배운 대로 약초 뿌리 몇 개와 마른 잎사귀를 구해왔습니다. 낡은 솥에 눈을 녹여 불을 피우고 챙겨 나온 곡식 한 줌을 넣어 묽은 약죽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자 얼음장 같던 방 안에 처음으로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설화는 펄펄 끓는 죽을 이가 빠진 사발에 담아 이현에게 내밀었습니다. 이현은 몇 년 만에 보는 타인의 음식에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설화와 그릇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독이라도 탔느냐. 그가 내뱉은 첫마디였습니다. 하지만 설화는 아무 말 없이 그릇을 든 채 꿋꿋이 서 있었습니다. 사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거칠게 그릇을 빼앗아 들고는 단숨에 죽을 마셔버렸습니다. 그것은 그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맛보는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그날부터 흉터가 있는 아이와 세상에 버림받은 선비, 아무도 서로의 과거를 묻지 않는 두 사람의 기묘하고 조용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모질었던 겨울이 물러가고 마침내 지리산 골짜기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얼어붙었던 냇물이 맑은 소리를 내며 흐르고 마른 가지 끝에 연두빛 새순이 돋아났지요. 하지만 그 봄은 축복만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얼음이 녹으며 깊은 땅 속에 묻혀 있던 무서운 병마도 함께 깨어난 것입니다. 온몸에 물이 빠져나가는 끔찍한 괴질 호열자였습니다. 마을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봄을 타는 배앓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불덩이 같은 열과 함께 밤낮으로 이어지는 설사는
튼튼한 장정조차 사흘을 버티지 못하게 했습니다. 마을의 늙은 의원은 침통을 들고 동분서주했지만 이미 몇 집은 대문조차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마을은 금세 곡소리와 시신 썩는 냄새 그리고 역한 약초 냄새로 뒤덮였습니다. 초가집에 숨어 지내던 설화는 창틈으로 들려오는 고통스러운 비명소리와 아이 잃은 어미의 절규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몇 달 전 눈보라 속에서 대문을 두드리며 울부짖던 자신의 모습과 겹쳐졌습니다. 설화는 문득 어릴 적 약초를 캐러 다니시던 친어머니가 읊조리던 약재의 이름들을 떠올렸습니다. 설화야 이 쓴 뿌리는 열을 내리고 저 향기로운 잎은 속을 다스린단다. 설화는 며칠을 뜬 눈으로 고민하다 드디어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녀는 방 한 구석에서 여전히 책만 파고들던 이현을 흔들었습니다. 지난 겨울 동안 설화의 극진한 간호로 기침이 멎고 혈색이 돌아온 이현이었습니다. 선비님, 저를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산에 가야 합니다. 늦으면 모두 죽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현은 설화의 눈에 깃든 결연함을 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말없이 낡은 지게를 짊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아직 채 녹지 않은 진창길을 헤치고 험한 산길을 올랐습니다. 설화는 짐승처럼 엎드려 젖은 흙냄새를 맡으며 뾰족한 돌틈과 썩은 나무 밑동을 파헤쳤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부러지고 얼어붙은 흙에 쓸려 피가 났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귀한 약초의 뿌리들을 캐내었습니다. 이현은 그런 설화를 묵묵히 지키며 그녀가 미끄러지지 않게 손을 잡아주고 그녀가 캔 약초를 지게에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해가 저물고 달이 뜰 때까지 두 사람은 온 산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이현은 처음으로 자신의 지식이 아닌 이 작은 여인의 본능적인 생명력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오두막으로 돌아온 설화는 집에서 가장 큰 가마솥을 마당에 걸었습니다. 맑은 샘물을 붓고 캐온 약초를 씻지도 않은 채 흙재로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얼마 되지 않는 곡식까지 한 줌 털어 넣었습니다. 며칠을 굶주렸던 이현에게 죽을 끓여주던 그 솜씨였습니다. 곧 쌉싸름하면서도 구수한 약초 다리는 냄새가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죽어가던 사람들이 냄새에 이끌려 마지막 힘을 쥐어짜듯 하나둘 오두막으로 기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솥단지 앞에 멈춰 섰습니다. 땀과 재흙으로 범벅이 된 설화의 왼쪽 뺨, 그 붉은 반점을 본 것입니다. 저 아이는 불길한 아이야. 저것은 약이 아니라 저주일지도 몰라.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무도 감히 그 약초 물에 손을 대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한 어미가 숨이 넘어가기 직전인 아들을 안고 설화 앞에 무너졌습니다. 아이의 숨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미약했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시오. 어미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듯 설화가 떠준 약, 국물 약성국을 받아 아이의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한 시즌 약 이 시간쯤 지났을까 죽은 듯 누워있던 아이의 몸에서 땀이 비 오듯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가느다란 신음을 뱉으며 눈을 떴습니다. 펄펄 끓던 열이 내리고 가쁜 숨결이 고르게 변했습니다. 아이가 살아났다. 그제야 사람들은 너도 나도 사발을 들고 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설화는 며칠 밤낮으로 불을 지피며 국을 끓여냈고 그렇게 마을을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냈습니다.
설화가 마을을 구했다는 소문은 읍내까지 퍼져나갔고 마침내 박 부인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박 부인은 분노와 시기심으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자신이 내쫓은 불길한 것이 감히 사람들의 칭송을 받다니, 게다가 설화가 돌아와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전연이 영웅이 되기 전에 싹을 잘라야 한다. 박 부인은 아들 치원과 마을의 불량배 몇 명을 대동하고 기세등등하게 설화의 오두막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이 천하의 요망한 것 내년이 감히 사람들을 속이고 재물을 탐해, 저것은 약이 아니라 사람의 간을 빼먹는 여우요호의 술수다. 박 부인은 모여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설화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은혜를 입었던 마을 사람들은 박 부인의 기세와 여우라는 말에 다시금 겁을 먹고 웅성거렸습니다. 설마, 정말, 어쩐지 솜씨가 너무 용하다 했지. 사람들의 눈빛이 다시 의심으로 변해가는 것을 본 치원이 의기양양하게 몽둥이를 들고 가마솥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이 더러운 솥을 당장 깨부수어야 한다. 여기에 독이 들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치원의 몽둥이가 솥을 내리치기 직전, 멈추세요. 평생 고개만 숙이고 살던 설화가 처음으로 고개를 꼿꼿이 들고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작은 몸으로 가마솥 앞을 막아섰습니다. 뺨의 붉은 반점이 두려움이 아닌 분노로 타오르는 불꽃처럼 이글거렸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부수지 마십시오. 치원이 어이없다는 듯 다시 몽둥이를 치켜들었을 때 오두막 안에서 그림자처럼 조용히 있던 이현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설화의 곁에 섰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와 낡은 옷차림이었지만 그에게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기품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기품은 박 부인이 그토록 흉내내고 싶어 하던 양반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태생적인 고귀함이었습니다. 이현은 박 부인을 차갑게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한낱 시골 안악이 아니라 죄인을 신문하는 듯한 서슬 퍼런 것이었습니다. 그대는 지금 수십 명의 목숨을 구한 은인을 모욕하고 있어. 약과 독도 구분하지 못하면서 무엇을 근거로 요사스러운 술수라 매도하는 것이요. 당신의 눈에만 이소티오물로 보이는 것이 아니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든 소음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이 약 국물로 살아난 마을 사람들 모두가 요물에 홀렸다는 뜻이요. 정녕 그리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관아에 가서 고하시오. 내가 그대의 증인이 되어 주겠소. 이현은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박 부인과 치원은 그 기세에 눌려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설화의 용기와 이현의 위엄 앞에서 사람들의 의심은 눈 녹듯 사라졌고 박 부인을 향한 경멸의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살아난 아이의 어미가 박 부인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악귀요 은혜도 모르는 박 부인은 분에 못 이겨 소리를 지르다 결국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설화의 약선국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소문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멀리 한양에까지 닿았습니다. 병든 몸을 고치기 위해서 혹은 그 신비한 국맛을 보기 위해서 비단옷을 입은 양반들까지 낡은 지게꾼을 앞세워 험한 산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설화가 끓여주는 국 한 그릇에 아낌없이 엽전을 던져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설화의 뺨에 있는 붉은 반점을 흉측하게 보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병을 낫게 하는 약손의 징표 혹은 붉은 복부점이라 부르며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설화는 처음으로 머리카락으로 뺨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의 눈을 당당하게 마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바닥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이 연은 낡은 오두막을 수리하고 확장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비바람을 막을 튼튼한 기둥을 세우고 볕이 잘 드는 새 창을 냈습니다. 오두막은 곧 몸과 마음이 지친 나그네들이 쉬어가는 따뜻한 주마크이 되었습니다. 찾아오는 이들이 늘어나자 설화는 그 돈으로 더 많은 약재와 쌀을 사들여 돈 없는 이들에게는 공짜로 국밥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현은 손수 주막의 벽에 붓을 들어 시시를 적었습니다. 눈보라 속에 붉은 꽃 피어나니 얼어붙은 강물도 봄을 아는구나. 그는 설화가 약초를 다듬는 모습, 불을 지피는 모습, 그리고 땀을 닦으며 아이들에게 웃어주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세상에 대한 원망과 복수심으로 차갑게 얼어붙었던 자신의 심장이 설화가 끓여내는 저 뜨거운 국물처럼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자신을 옥죄던 굴레에서 벗어나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흉터가 실은 꺼져가던 자신의 심장에 불을 붙인 불씨였음을 말입니다. 아, 사람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지요. 설화의 주막이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찰수록 박 부인의 집에는 찬바람만 가득 찼습니다. 아들 치원이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한양을 오가며 노름에 빠져 살았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그는 아무도 넘보지 못할 것에 손을 대고 말았지요. 바로 가문의 명예이자 마지막 재산이었던 조상 대대로 물려온 선산이었습니다. 치원이는 제정신이 아니었지요. 늙은 어미의 도장을 몰래 훔쳐 빚쟁이들에게 헐값에 땅 문서를 넘겨버렸습니다. 그 돈이 자기 목숨을 살릴 줄 알았겠지만 실은 자기 목을 조르는 밧줄인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요. 며칠 뒤 험상궂은 빚쟁이들이 박 부인의 집 대문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치원이가 위조한 땅 문서를 흔들며 당장 집을 내놓으라 소리쳤습니다. 평생을 체면과 가문의 명예를 위해 살아온 박 부인이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그것도 조상의 묘가 있는 선산을 팔아넘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아이고 비명 한번 지르지 못하고 박 부인은 그 자리에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충격으로 말문이 막히고 몸의 절반이 마비 풍되고 말았습니다. 재산은 뿔뿔이 흩어지고 집은 빚쟁이들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치원이는 하루아침에 늙고 병든 어미를 업고 길거리로 나앉게 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기어들어 간 곳은 몇 해 전 설화가 쫓겨났던 그 마을 어귀에 다 쓰러져가는 폐가였습니다. 한때 설화를 흉물이라 손가락질했던 치원이는 이제 흉측하게 변한 몰골로 마을 사람들에게 동량을 구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밥 대신 경멸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무서운 이치 인과응보 인고영보였지요. 한편 설화의 주막에는 다시금 풍요로운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곳은 주막이라기보다 약초 향기가 그윽한 KFUGRC 아름다운 한옥 파노크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마 밑에는 잘 말린 약초가 가득했고 마당 한편에는 설화가 직접 가꾼 약초밭이 그 너머에는 황금빛으로 물든 너른 들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설화는 더 이상 뺨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땀으로 젖은 머리를 질끈 묶고 찾아오는 이들에게 환한 미소로 뜨끈한 국밥을 내어주었습니다. 붉은 반점은 이제 부끄러운 흉터가 아니라 수많은 생명을 살린 약손의 징표이자 복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현 역시 낡은 비단도포를 벗고 튼튼한 무명옷을 입은 채 땀 흘려 일했습니다. 그는 설화 곁에서 묵묵히 장작을 패거나 밭을 갈았습니다. 더 이상 세상을 원망하는 차가운 눈빛은 없었습니다. 책을 읽던 손으로 이제는 흙을 만지며
설화와 함께 새로운 희망을 일구고 있었지요. 가끔 찾아오는 나그네들에게 그를 가르치기도 하면서 그는 그곳에서 비로소 진정한 자신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볕이 참 좋던 날이었습니다. 주막으로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비단 옷을 입은 관료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현을 보자마자 땅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궁에서 전하를 찾으라 명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오해가 풀렸으니 환궁하시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설화의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현, 그가 단순한 선비가 아니라 궁에서 쫓겨난 왕족이나 폐위된 군주디원이었음을 모두가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관료는 어서 가자고 재촉했습니다. 이현은 말없이 관료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설화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는 관료와 마을 사람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설화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흙과 약초 물이 든 거친 손으로 설화의 붉은 뺨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대의 뺨을 흉이라 불렀지만 나에게 그것은 내 얼어붙은 영혼을 구원한 단 하나의 붉은 태양이었소. 이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어명보다 단호했습니다. 나의 궁궐은 여기가 아니오. 나의 자리는 바로 그대 곁이오. 그가 설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의 태양이자 나의 집이 되어 주시겠소. 설화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아, 물론이지요. 두 사람은 그곳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들의 집은 언제나 뜨거운 밥비 지아씨와 따뜻한 국비 지아씨, 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열려 있었지요. 그리고 얼마 후 그들의 집 마당에는 부모를 잃고 떠돌던 작은 아이 하나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황금빛 들판 위로 울려 퍼지는 것을 보며 이현과 설화는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왕과 왕비는 아니었지만 그 누구보다 부유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희망이라는 이름의 가장 풍요로운 수확을 거두었답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춥지요. 이제 그만 주무세요.